추운 겨울 오후, 부산의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업가 준이 고급차에서 내린다. 그는 39세의 나이에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고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적인 겉모습 뒤에는 어린 시절의 상실과 후회로 가득 찬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준은 중부 지역의 가난한 가정 출신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삶을 바꾸고 싶어 했고 빈곤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직업은 그를 냉정하게 만들었고 오로지 이익에만 집중하고 돈만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은 온화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여자 하나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는 준이 겉으로는 강하고 무정해 보였지만 그를 항상 좋은 사람으로 여겼다. 그들은 둘 사이에 아들 민호를 두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잔인한 운명은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6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하나와 아기 민호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은 준의 인생 전체를 바꾼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파티에서 차를 몰고 돌아오던 중 졸음이 몰려와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준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와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수년간 그를 괴롭혔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잃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준은 자신의 재산을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학교와 병원을 짓고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했더라도 외로움과 지난 실수에 대한 괴로운 기억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중 준은 민호의 해안 지방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친절한 눈매와 관대한 마음을 가진 중년 여성, 수진 여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수진 여사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고 시설을 둘러보게 되었다. 그 장소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준은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따뜻한 옷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오래된 장난감을 공유해야 합니다. 수진 씨는 한숨을 쉬며 우리는 여전히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이미 고통받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순진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준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어린 민호의 모습이 나타났다. 예전에는 그의 아들도 저런 천진한 미소를 지었던 적이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네요.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날을 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준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들은 매년 흥분합니다. 하지만 풀파티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준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성대한 크리스마스를 열기로 결심했지만 그것은 깜짝 선물이기를 바랐다. 준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준비를 했다. 그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주문하고 전문 산타클로스를 고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하나 직접 골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선물 목록, 인사말 카드, 조심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 등이 놓여 있었다. 준은 선물을 하나하나 고르며 앉아 있었는데 문득 과거의 하나를 떠올렸다. 그녀는 항상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주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아원은 활기로 가득 찼다.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거리고 빵집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가 요란합니다. 주는 조수들과 전문적인 산타클로스를 데리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나타나자 아이들은 흥분에 휩싸였다. 수진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준 씨, 아이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감정을 많이 느낀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물 주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 열심히 줄을 섰습니다. 환호와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북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 소년이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무거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은 무의식적으로 그 소년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 소년은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과 슬픈 눈, 그리고 매우 친숙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에게 소름 돋는 익숙함. 그는 천천히 다가가서 소년 옆에 앉았다. 안녕, 아들아.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 소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여전히 내리깔려 있었다. 준은 조심조심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다.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열어보니 안에는 반짝이는 원격 조종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눈이 약간 밝아졌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삼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준이 물었다. 두이 응우엔 꾸옥 두이. 두이가 고개를 들어 준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그 얼굴, 그 눈은 꼬마 민호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등골에 오한이 흘렀다. 준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원격 조종 자동차 좋아하시나요? 듀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준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는 온몸이 마비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상한 느낌이 그의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은 두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이 남자아이가 왜 아들과 이렇게 닮았을까요? 그 순간 과거가 되돌아왔습니다. 천진난만한 미소, 순진한 목소리, 밝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기 민호의 이미지. 하지만 그의 앞에 선 소년의 눈에는 슬프고 먼 빛이 감돌았습니다. 준은 평정심을 되찾고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은 올해 몇 살이세요? 네, 저는 비살이에요. 비살이에요. 내가 올해 비살이었다면 준은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고 떨림을 멈추려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우연이 너무 많아서 우연일 수가 없다. 그는 소년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듀이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선물을 가지고 놀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여기는 좋아요. 삼촌. 그러나 그 소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뭐야, 아들아. 듀이는 입술을 깨물고 속삭였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준의 척추에 오한이 흘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려고 노력한 뒤 일어나 수진 부인을 찾아갔다. 수진 선생님은 근처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 씨. 저는 두이라는 소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수진 여사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왜 두이에 대해 묻니? 준은 구석에 앉아있는 소년을 쳐다보았는데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저는 그 소년에 대해 정말 호기심이 많아요. 수진 여사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듀이는 아주 어렸을 때, 몇 달밖에 안 되었을 때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고아원 문 앞에서 짧은 편지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수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글씨가 희미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를 키울 수 없어요. 누군가 그에게 집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종이를 꽉 쥐었다. 사고가 났어요. 온 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옛 사진을 넘겼는데 민호가 어렸을 때의 사진이었다. 사진을 도옆에 놓으세요. 그는 말문을 거의 잃을 지경이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불가능해. 안 돼. 준은 6년 전 사고를 기억한다. 그는 졸음운전을 한 채 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와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모르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그의 마음속에 공황의 물결이 일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은 오랜 변호사인 태양 씨를 찾아갔는데 태양 씨는 준에게 많은 중요한 거래를 도와줬습니다. 준 씨, 저를 만나러 오신 지 꽤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은 앉아서 손을 꽉 쥐고 태양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아이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이름은 응앤꾸옥 두이. 나이는 비이고 고아원에 살고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해, 그 아이 가족에 대해, 그 아이가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 전부 알아야 해요. 태양 선생은 준의 목소리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깨닫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당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은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모르겠지만 우연이 너무 많아요. 무시할 수 없어요. 태양 씨는 준의 말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DNA 검사를 받아보세요. 준이 주먹을 꽉 쥐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러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태양 선생님은 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찾아봤는데 의심스러운 점은 뭐죠? 그의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빠진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은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말의 최초의 진료 기록에서 의사는 사고를 낸 부부와 함께 어린아이가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기록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 아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었습니다. 준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아마도 제 아이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태양 씨는 한숨을 쉬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사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분노와 혼란이 준의 가슴에 솟구쳤다.
누가 이 진실을 숨겼을까요? 왜 당신 아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만약 누가 정말 남자라면 누가 당신 아들을 이 고아원에 데려왔을까요? 주는 사무실에 조용히 서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태양 선생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최초의 진료 기록에서 의사는 사고를 낸 부부와 함께 어린아이가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기록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 아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었습니다. 숨겨진 비밀. 그 운명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는 심호흡을 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정보를 사라지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태양 선생님께 전화했다. 저는 그날 밤 우리 가족의 응급 상황에 대처한 모든 의사와 간호사를 찾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는 눈을 감고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6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을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태양 선생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를 치료한 의사 대부분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나 은퇴했지만 사고 직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간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사라졌죠. 그래요. 그녀의 이름은 지우예요.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녀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를 고용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 주는 실종사건 수사의 경험이 많은 유명한 사립탐정 석진 씨를 찾아간다. 지호라는 사람을 찾아줘. 그녀는 X병원 간호사였는데 우리 가족이 관련된 사고 직후에 사라졌어. 석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적었다. 내가 그녀를 찾을게. 하지만 만약 그녀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사라졌다면 누군가가 우리가 그녀를 찾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정신적으로 준비되었어. 주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6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일주일 후 석진 형사는 준에게 연락한다. 지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도시에서 약 100km 떨어진 외딴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준 씨는 석진 씨가 알려준 주소로 곧장 차를 몰고 갔다. 그 작은 집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고 그를 보고 약간 놀랐다. 너 지우야. 그녀는 잠시 두려워하는 듯 보였지만 곧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과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는 자기 앞에 있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우는 누군가 따라오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오빠, 그의 사고 난 부부의 친척이세요. 주는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네, 저는 준이에요. 지우는 살짝 몸을 떨었다. 저는 이 비밀을 지난 6년 동안 지켰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진실을 말해줘. 지우는 준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고 손은 떨렸다. 그날 밤, 그는 중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주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우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그 소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팔에 안았을 때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나에게 왔습니다. 어떤 남자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그 소년이 살 수 없다고 말했고, 누군가가 그를 세상에서 없애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주는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다음,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뛰쳐나왔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것을 고아원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주는 세상이 회전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습니다. 주는 침묵하며 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아들이 실종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소년은 살아남았고 그 소년이 바로 두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그 남자는 누구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지만 그는 매우 강력한 듯했어요. 그는 저를 위협하면서 제가 이걸 폭로하면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어요. 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는 그를 찾을 것이다. 그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주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우의 작은 집에서 나왔다. 날씨는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분노의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익명의 어떤 사람이 조작한 드라마일 뿐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그의 목적은 무엇이고, 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 싶어 하는 걸까요? 주는 핸들을 더욱 꽉 잡고 도시로 돌아갔다. 나는 오늘 밤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주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립탐정 석진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6년 전 병원 X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세요. 특히 제 아들의 일에 간섭할 동기가 있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요. 나는 바로 할게. 하지만 이건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 준비됐어. 준은 차갑게 웃었다. 저는 이 일에 6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틀 후에 석진 씨가 다시 연락을 왔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주는 즉시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갔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하의 사고가 난 날 병원 X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전직 직원 몇몇의 증언에 따르면요. 준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는 50세 정도의 남자였으며 차가운 얼굴과 사악해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야? 현우는 큰 사업가이지만 많은 불법적인 사업 거래에 연루돼 있다. 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저는 그에게 원한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왜 제 아들을 해치고 싶어 할까요? 석진 씨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도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 똑같은 것을 궁금해했어요. 그는 또 다른 파일을 꺼내준 쪽으로 밀어 넣었다. 현우는 당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있었어요. 주는 깜짝 놀랐다. 저희 아빠? 그래. 너희 둘은 과거의 사업 파트너였지만
큰 거래가 있은 후 너희 아버지가 시장에서 물러나면서 탄현우가 메우려 했던 공백이 생겼지.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현우를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주는 말이 없었다. 그가 우리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우리 아들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석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수사 경로입니다. 그는 당신 가족이 그 비밀을 알아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표적으로 삼는 대신 가장 무고한 사람인 당신 아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제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셨어요. 하지만 탄현우가 제가 이걸 그냥 넘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틀렸어요. 저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석진 씨는 미소 지었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를 따라갔고 그가 파티에 갈 거라는 걸 알아. 내일 밤. 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를 만나볼게요. 그 파티는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준이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는 탄현우를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사업가들 사이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준은 앞으로 나서며 낮지만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현우, 탄현우는 뒤돌아섰다. 준을 보고 그의 눈은 약간 멍했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았다. 준, 넌 이런 종류의 파티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은 차갑게 웃었다. 그렇지 않지만 비밀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탄현우는 그를 응시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연회장을 떠나 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다. 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6년 전, 당신은 내 아들을 사라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탄현우는 살짝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가. 준은 사진을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거짓말 하지 마. 그날 밤 병원에 있었던 건 너였어. 아기를 사라지게 하라고 명령한 건 너였어. 이번에는 왜? 탄현우는 부인하지 않고 의자에 기대앉아 준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하네요. 하지만 이제 뭐해요? 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진실을 원해요. 탄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실을 원해. 좋아. 내 아버지는 나를 파괴할 수 있는 중요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 찾을 수 없지만 그가 가족에게 물려준 건 알아. 너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내 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당신이 그것을 죽이고 싶어 하는 이유예요. 탄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위험도 남겨둘 수 없어요. 준은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실패했고 이제 나는 당신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탄현우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준은 차갑게 눈을 감고 일어섰다. 기다려보세요. 떠나기 전 준은 마지막 한마디를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을 찾았고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보호할 것이다. 만약 내가 그를 다시 건드리려 한다면 나는 내가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탄현우는 준이 떠나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준은 마치 마음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호텔을 나왔다.
탄현우가 방금 인정한 내용은 그의 의심을 확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근본적으로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비밀을 노려 아들을 죽이려 했지만 무고한 아이가 야심찬 남자들의 권력 투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아니, 그는 그렇게 끝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준은 불안에 휩싸여 고아원으로 차를 몰고 갔다. 만약 탄현우가 두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다시 공격했을까? 그가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고 고아원은 조용했으며 깜빡거리는 불빛 몇 개만 있었습니다. 수진 부인은 늦은 밤에 준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준 씨. 준은 주위를 둘러보며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이를 만나야 해요. 수진 여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소녀는 잠들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의 눈빛의 진지함은 수진 부인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아이를 여기서 꺼내야 해요. 수진 씨는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준을 아이들의 침실로 안내했다. 두이는 편안하게 숨을 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은 그 소년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난 6년 동안 제 아이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그는 부드럽게 두이를 흔들어 깨웠다. 깨우다 그 소녀는 눈을 비비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준 삼촌, 나랑 같이 갈래?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두이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준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안전함을 느낀다. 준은 두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은 그가 몇 년 만에 따뜻함을 느낀 적이 없는 큰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두이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집안은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이를 데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힌 뒤 늦은 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두이는 식탁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너 정말 크구나. 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두이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정말요. 삼촌. 준은 부드럽게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래. 내가 너를 돌볼게. 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두이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달려가 그를 꽉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삼촌 준은 소년을 부드럽게 껴안았다. 아냐, 아들아. 너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야. 다음 날 아침, 준은 태양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6년 전 사건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탄현우를 은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어요. 태양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 듀이를 더 빨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DNA 검사입니다. 듀이가 당신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를 입양하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준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은 99.99% 일치 결과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손이 떨렸다. 오직 그의 아들 민호만이 살아있습니다. 그는 보육원으로 달려가서 그 소년을 껴안았다. 두이. 아니. 민호, 너는 내 아들이야. 두이는 눈을 크게 뜬 채 깜짝 놀랐다. 3. 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다. 너는 바로 내 아들 민호다. 두이.
아니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마치 잠재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듯 소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다. 나는 종종 당신을 꿈꾸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거야. 하지만 주는 민호를 데려오는 것이 단지 첫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현우는 아직 거기에 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 진실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6년을 빼앗아갔지만 지금부터는 누구도 다시는 민호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현우성을 밝혀내겠습니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주는 발코니에 서서 조용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마치 어린 천사처럼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주는 현우가 아직 거기에 있다면?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의 6년을 빼앗아갔고 민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틀림없이 다시 공격할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에는 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주는 대담한 계획을 가지고 태양 선생을 찾아간다. 탄현우를 고소하고 싶어요. 태양 선생은 잠시 놀랐지만 곧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예상했어. 하지만 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주는 파일을 꺼냈다. 석진 형사에게서 들은 건 이게 전부예요. 사고 당일 병원에 있었고 민호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예요. 태양 선생은 파일을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이건 중요한 증거지만 그를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지호의 손이 잘렸고 간호사가 그렇다. 그녀는 민호를 구한 사람이었고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준과 태양 씨는 지훈의 집에 간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를 냈다. 탄현우가 내가 이 사실을 폭로했다는 걸 알게 되면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니? 지우는 자신을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못해. 무서워요. 주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우, 넌 이 비밀을 6년 동안이나 지켰어. 하지만 알다시피 지난 6년 동안 내 아들은 혼자 살았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족도 없이 넌 그를 한 번 구했고 이제 한 번 더 구해.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태양 선생님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경찰도 개입할 것입니다. 우리가 탄현우를 밝혀낼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호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심호흡을 했다. 좋아요. 증언하겠습니다. 지호의 증언을 듣고 주는 곧바로 석진 형사를 만나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저는 탄현우에 대한 증거를 더 수집하고 싶습니다. 그를 쓰러뜨리려면 치명적인 타격이 필요합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에서 당신이 그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 계속 그를 따라왔는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저게 뭐예요? 그는 기밀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업 거래의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 그는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보관소는 어디에 있나요? 교회의 빌라에서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해요. 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직접 그것을 내주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날 밤, 주는 탄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현우 선생님. 탄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걸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지우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법정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어요. 전화의 반대편에서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탄현우가 비웃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니요. 당신이 중요한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손에 넣으면 내 사건뿐만 아니라 당신의 다른 더러운 행위도 폭로될 테니 정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탄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무엇을 원하세요? 주는 미소 지었다. 나를 만나요? 거래를 하죠. 이틀 후, 준과 탄현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탄현우는 준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차가웠다. 무엇을 원하세요? 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당신은 모든 서류를 내게 넘기면 됩니다. 그 대가로 저는 지우의 증언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탄현우는 웃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해. 준은 빙긋 웃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문서를 주고 탈출할 방법을 찾거나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탄현우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차갑게 웃었다. 좋아요. 서류를 드릴게요. 그날 밤, 탄현우는 직접 자신의 빌라로 차를 몰고 가서 서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쭉 자신을 쫓아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자마자 조명이 그 주변을 비췄다. 현우 씨, 사기 및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달려들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현우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아니요, 제가 함정에 빠졌어요. 주는 밖에 서서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렇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거든요. 한 달 후, 탄현우의 재판이 기록보관소 증거와 지우의 증언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는 공식적으로 민호의 양육권을 맡아 아들의 본명을 민호로 바꾸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발코니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아들아.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민호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아빠, 정말 사랑해요. 주는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약간 따가웠다. 나도 사랑해요. 민호. 그날 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현우가 체포된 후 준과 민호의 삶은 점차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준에게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을 감옥에 가두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민호는 준과 공식적으로 함께 살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 소녀는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으며 대신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는 손에 그림 한 장을 들고 준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아빠, 그림 그리기 끝났어요. 준은 사진을 보았다. 밝은 햇살 속의 푸른 하늘과 큰 집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입니다. 좋아, 아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빛냈다. 네,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요. 다시 꿈을 그리고 싶어요. 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솟아올랐다. 아빠, 약속해요. 저는 항상 아빠와 함께 있을게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준을 껴안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지만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이 자기 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은 즉시 경계하게 되었다. 누구세요? 그냥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탄현우 씨가 당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탄현우를 감옥에 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될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은 차갑게 눈을 감은 채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석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정현우 씨가 이 일의 유일한 범인이 아니야. 계속 수사해달라고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탄현우가 체포된 후 그의 재산을 비밀리에 모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뒤에 지하 세력이 있다고 믿어 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에게 단서가 있나요? 나한테 이름이 있어. 지수우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누구야? 음습한 사업까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현우캐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준은 심호흡을 했다. 그럼 그를 폭로할 때가 됐습니다. 준은 협상하고 싶어하는 척하며 지수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그는 호화로운 카페에 들어가자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그의 모습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은 앉아서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탄현우 씨와 친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똑똑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와 상관없는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원합니다. 제 아들을 내버려 두세요. 지수는 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할 거예요, 준은. 차갑게 웃었다. 난 도망칠 타입이 아니야. 내 아들을 다시 건드리면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은 일어나서 카페를 나갔다. 저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은 민호의 어깨를 꽉 쥐었다. 아들아, 이제부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 알겠지.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저는 잘할게. 준은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깊은 곳에서 가장 큰 전투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은 지수를 만난 후 자신의 적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현우 씨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대규모 지하 세력을 숨겨두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들에게 선제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 다음 날, 준은 민호를 위해 개인 보디가드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적이 공격하려 한다면 먼저 자신의 아들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민호 삼촌은 학교에 갈 때, 외출할 때,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갈 사람이 있을 거야. 알겠지? 준은 수석 경호원에게 엄하게 말했다. 예. 준 씨, 민호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태연했다. 그 소녀는 그저 궁금해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저를 따라다니는 삼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준은 앉아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으니까.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평소처럼 행복하면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며 준은 적을 파괴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준은 조심하긴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빨리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민호가 학교에 가던 중 골목에서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보디가드는 즉각 반응하여 차를 돌려 피했지만 트럭은 여전히 민호의 차 옆면에 부딪혔다. 다행히도 경호원은 소년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준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들이 이마에 작은 상처를 입은 채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 민호는 준의 품에 몸을 던지고 흐느끼며 울었다. 무섭네요. 준은 아들을 꼭 껴안았고 그의 눈은 증오로 타올랐다. 그는 적군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은 병원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석진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트럭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석진이는 바로 뛰어들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트럭 주인은 소규모 운송회사이지만 이 회사는 지수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를 무너뜨리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준은 심호흡을 했다. 나는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준은 지수 같은 사람을 쓰러뜨리려면 자신의 약점인 돈을 공격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유명 사업 파트너에게 연락해 엄청난 돈을 받는 가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준비 끝에 지수에게 협업을 제안하는 초대장을 보냈다. 지수는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고급 레스토랑의 개인실에서 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은 지수 맞은편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협조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항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지수는 잠시 멈췄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준은 파일을 꺼냈다. 이것은 당신이 내 아들의 사고 뒤에 있었다는 증거이고, 이것은 당신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감히 나랑 놀려고. 준은 미소 지었다. 난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야. 난 그저 내 아들을 위해 정의를 구하고 있을 뿐이야.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나는 당신이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지수는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물었다. 3일 후, 지수는 살인미수와 불법행위 등 일련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준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주는 민호를 공원으로 산책시켰다. 소녀는 손을 꽉 잡고 그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 이제부터 우리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거예요. 주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였다. 그래, 아들아.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민호는 밝게 웃으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주는 눈을 감고 아들을 껴안았다. 마침내 수많은 폭풍을 겪은 후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체포된 후 준과 민호의 삶은 점점 안정을 되찾았고 더 이상 숨어 다니는 위협도 치명적인 함정도 없게 되었다.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는 과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탄현우, 지수와 같은 잔인한 사람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탄탄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주는 자신의 팀을 소집했습니다. 저는 고아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가까운 비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 씨, 정말 이걸 하고 싶으신가요?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빼앗기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지만 곧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준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민호는 진짜 가족을 갖게 됐습니다. 매일 소녀는 조심조심 보호받으며 학교에 갔지만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공원을 산책하던 중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보육원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나도 될까요? 준은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요. 아들아, 준과 민호가 보육원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 선생님은 민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맙소사, 정말 빨리 자라는구나. 다른 아이들도 민호를 둘러싸고 달려갔고 그 소년이 가족을 갖게 된 것을 보고 모두가 기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진 씨에게 다가갔다. 아무 아이도 제 아들이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고아원을 지원하고 싶어요. 수진 여사는 그의 손을 감정적으로 흔들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진 여사는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준 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내 준에게 주었다. 이건 민호가 아니라 뒤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거야. 그가 고아원 앞에 버려졌을 때 말이야. 하지만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간직했어. 준은 가슴이 쿵쾅거리면서도 편지를 움켜쥐었다. 그는 그것을 열자마자 손이 떨렸다. 누구라도 이 편지를 발견하면 그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저는 그를 지킬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의 친부모가 그를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름도 없고 서명도 없지만 그 대사는 엄청난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준은 편지를 손에 꼭 쥐었다. 누가 민호를 여기에 남겨두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탄현우와 지수의 손에서 구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민호가 그에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이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호가 답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은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심장은 멈췄다.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빠일 거야. 민호는 밝게 웃었다. 아빠 사랑해요. 준은 아들을 껴안았다. 나도 사랑해요, 민호. 밤하늘의 별들이 밝게 빛납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고아원을 방문한 후 준은 자신의 과거의 일부가 닫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과 민호의 삶은 더 평화로워졌고 더 이상 숨어있는 위협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은 한 가지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호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은 민호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가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리시나요? 준이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물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재빨리 종이를 뒤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종이를 집어 올렸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프로 축구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소년의 사진이다. 셔츠에 민호라고 쓰여 있어요. 축구 좋아하세요? 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놀기를 정말 좋아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다. 프로 축구를 배우고 싶나요? 민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눈을 빛냈다. 아직도 할 수 있나요? 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날, 준은 민호를 청소년 축구 코칭 수업에 등록시켰습니다. 아들을 훈련장에 데려갔을 때 민호가 약간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저는 친구들과 보조를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민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준은 무릎을 꿇고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 들어, 아들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야.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네, 노력해 볼게요. 준은 마당으로 달려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이것은 민호가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민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주 넘어지고 공을 부정확하게 차기도 했고 가끔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슬픈 표정으로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은 들어와서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친구들만큼 잘하지 못해. 그들은 나를 비웃고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해. 준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들아, 기억나. 작년에 너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을 이겨냈어. 너는 전사야.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민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였다.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준은 웃었다. 나는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민호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소녀는 경기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꾸준히 공을 차고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넘어졌고, 일어났고, 다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후, 민유는 도시 청소년 축구팀의 공식 선수단에 선발되었습니다. 민호가 첫 골을 넣은 날, 주는 관중석에 서서 큰 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가 밝게 웃으며 그에게로 달려오자 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빠, 제가 했어요. 주는 아들을 껴안고 속삭였다. 알아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이 발코니에 앉아 있을 때 민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미래의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주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꿈을 따르세요. 저는 항상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을 거예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그날 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결국 민호는 가족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과 민호의 삶은 점점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준의 고아 지원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해 민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수백 명의 어린이를 도왔습니다. 민호는 축구를 점점 더 잘하게 되고 있어요. 그 소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줍은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을 얻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감히 생각해내지도 못했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프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코치는 민호의 팀이 중요한 토너먼트에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유가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프로 청소년 축구 아카데미에 선발될 수도 있다. 주는 일하는 동안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옆에 두고 훈련장으로 곧장 달려갔다. 준이 오는 것을 보고 민호는 기쁘게 달려갔다. 아빠, 저를 메인팀에 뽑았어요. 준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항상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약간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주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아, 이기는 건 골을 넣는 것만이 아니야. 이기는 건 두려움에 맞서는 거야. 결과가 어떻든 너는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왔어.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관중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는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경기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경기는 긴박했다. 민호의 팀은 1대 0으로 졌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마지막 순간 민호가 공을 받았다. 그 소녀는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을 지나서 공을 드리블했습니다. 주는 숨을 참았다. 민호는 눈앞에 있는 골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전력을 다해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세요. 공은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환호로 터져나왔다. 주는 뛰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은 너무 훌륭해요. 민호는 그에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아빠, 제가 했어요. 주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알아요. 아들아, 이 몇 주 후, 민호는 청소년 축구 아카데미로부터 공식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자신의 열정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지친 목소리로 아빠, 저는 곧 떠나요, 오라고 말했다. 주는 웃으며
아냐, 아들아. 네가 어디를 가든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다. 민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당신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나는 첫날부터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민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앉으며 입술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힘든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낯선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과 민호의 이야기는 가족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사랑, 인내,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는 돈과 성공이 가족의 애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준은 부유하지만 외로운 남자였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인내와 자기 신념의 힘을 강조합니다. 민호는 자신을 찾고 축구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고 꿈을 꾼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랑은 모든 거리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준과 민호는 6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찾았고 가족을 이루었으며 여전히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감정과 의미 있는 교훈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과 힘,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를 기원합니다.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